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창선입니다. 매달 한 차례씩 인문학 얘기 아니면 또 책 얘기 갖고 여러분들 만나곤 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좀 쉬었었습니다. 지난달 그 전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워낙 다들 정치에 관심이 가 있고 그래가지고 인문학 책 얘기 좀 쉬었었는데요. 이번 달 이제 다시 재개를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고 그러는데 읍동네 야구단님은 그냥 아주 그 인문학 동행 아주 열렬 고정 애청자십니다. 예. 오늘 어떤 책 얘기를 할지 미리 공지 다 이제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젊은 베르테르의 이제 슬픔입니다. 괴테의 소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작품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마 대체로 한 번씩은 다 읽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꼭 학교에서 정해서 읽는 게 아니라 중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 저는 중학교 때 읽었나 고등학교 때 읽었나 처음 읽었던 게 그랬던 이제 기억이 이제 나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도 한번 읽을 기회가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한 번씩은 좀 거쳤을 이제 그런 책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됩니다. 오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이벤트가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미 공지하면서 그때 그 댓글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서 선정을 해서 책 증정하는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방송 중에 또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방송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서 세 분이죠? 예, 세 분을 선정해서 오늘 그 본방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세 분 선정해가지고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세계 문학 전집 무려 10권을 드립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왜 저렇게 정했냐 하면은요, 저 안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이 되는 번호로 해가지고 문학동네 세계 문학 전집 41번부터 50번까지 무려 10권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아마 돈 10만 원 될 겁니다. 예, 아프리카 TV에서 우리 그 시청자들께 또 이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 이벤트 선정되려면은 이따 뒤에 그 선정을 하니까는 좀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은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또 참고사항 공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또 좋은 책 얘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벤트 참여해서 또 좋은 책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어가지고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인데 시청하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실래나 어쩔래나 이제 모르겠네요. 금요일 날 또 불금 그날 하고 있기 때문에 불금이냐 또 책 얘기냐 참 기로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여러분들부터 잘 아실 겁니다. 괴테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떠오르고 또 무슨 작품들 떠오르죠? 제일 알려진 게 파우스트죠. 파우스트. 파우스트도 또 많은 분들이 읽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은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읽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랑 얘기, 삼각관계 그렇게 해석하고 이 책 읽었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베르테르 그리고 로테 또 알베르트 이 세 사람이 그 이제 주인공이 되죠.
이 세 사람 사이의 그 삼각관계, 그리고 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열렬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 작품을 이해한다면은 삼각관계, 그리고 열렬한 뜨거운 그 사랑의 소설, 이런 거로 또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제가 뒤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좀 일면만 본, 대단히 좀 이제 단순한 그런 이제 독해가 이제 될 겁니다. 사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작품은 많은 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녀 간의 그 아주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18세기 그 후기 유럽 사회에서 이제 살았던 그 젊은이들의 그 고뇌, 시대적인 고뇌, 이거를 또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이 작품 속에서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불만을 갖고 어떤 저항을 했는지,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왜 죽었는지, 이런 거를 좀 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뭐 실현당해 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죽은 거,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뭐 쭉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괴테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제 알아보죠. 독일에서 태어났죠. 174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에 세상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49년에 태어났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교육에 열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자랐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뭐 고전 문학이라 성경 이런 것도 공부를 이제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학, 미술 이런 분야, 또 이제 시, 여기에도 상당한 이제 흥미, 또 이제 소질을 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행정,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었어요. 1775년에 여러 분야 그 행정에 참여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또 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생의 대작 파우스트 1831년에 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살의 나이로 세상을 이제 떠나가지고 바로 그 죽기 직전까지 이 파우스트의 아주 그 열정을 이제 불태웠었던 그런 이제 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러분들 그 베르테르의 그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어떤 때는 언론에서 이 베르테르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베르테르 효과 어떤 때 쓰는 거죠? 저럴 때 많이 등장을 하죠. 어떤 그 유명 인사가 자살을 했을 때 그 뒤를 따라가지고 모방 자살을 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거를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많이 하죠. 실제로 이 베르테르의 효과, 그런 현상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이 된 직후에 유럽 젊은이들한테서 나타났었습니다. 이 베르테르의 고뇌, 자살, 여기에 공감을 했던 유럽의 젊은이들이 쫓아가지고 베르테르를 모방을 해가지고 당시 한 수천 명이 자살을 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주 그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이 옷까지도 이제 유행이었었다고 이제 해요. 이 베르테르가 입었던, 소설에서 입었던 뭐 푸른 연미복, 그리고 이제 노란 조끼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젊은이들이 따라 읽기도 했었다고 그러고, 아무튼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출간된 직후에 유럽 전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판매가 이제 되기도 한 정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러한 이제 아주 그 뜨거운 그런 이제 작품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방 자살이 권총으로, 여기 이 작품에서 베르테르가 이 권총으로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이제 모방 자살이 이렇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작가인 괴테의 얘기입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어떻게 썼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건 한 줄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의 얘기가 괴테 자신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자전적인 소설. 실제로 괴테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 베르테르와 대단히 유사한, 거의 뭐 똑같다시피 한 그런 사랑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괴테가 이제 법관 그 15로 일을 할 시절에 한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샤를로테 부부였는데요. 그 여인이. 근데 약혼자가 있었어요.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 약혼자가 그 친구 캐스트너였습니다. 그의 약혼녀를 사랑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끝내 그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다른 이제 충격적인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 그 예루살렘이라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란 사람이 자기 상관의 부인을 또 연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질 못하니까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캐스트너입니다. 그 사실을 한 괴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예루살렘이 자살을 했는데 그한테 죽도록 권총을 빌려준 사람이 바로 캐스트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약혼녀였다는 이런 관계가 이제 얽히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이제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바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겁니다. 괴테 얘기가 이제 저겁니다. 다만 그거를 체험한 그대로는 이제 쓰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괴테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괴테가 샤를로테 이제 사랑했던 얘기. 하지만 그녀는 약혼남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 이상의 관계를 이제 거절을 했고, 실현당한 괴테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그 자살 사건, 그로 인한 괴테의 이제 충격,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이제 먼저 이 괴테가 정말 로테를 얼마만큼 절절하게 이제 사랑했는지, 그 절절하고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의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소설은 편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괴테가 자기 친구 그 비렐름한테 편지를 보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보낸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낸 것이 이 작품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날 편지입니다. 괴테의 얘기입니다. 자기 그 친구 비렐름한테 이제 쓴 편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이제 나온 거냐 하면은, 일단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무도회에 갔다가 로테를 보고는 단번에 그냥 아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로테를 보고서는. 그래서 베르테르가 로테한테 이제 좀 다가갑니다. 가깝게. 다가가고, 그리고 좀 가까워져요. 그 로테의 집에까지 드나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사이로 좀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베르테르의 로테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에 닿거나 탁자 밑으로 서로의 발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내 모든 혈관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떨리곤 한다네. 그럴 때면 불에 댄 것처럼 몸을 움츠리곤 하지. 그러나 곧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의 몸을 다시 앞으로 옮겨놓곤 한다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감각이 현혹되는 기분이 드네. 편지에 담긴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얼마만큼 이제 베르테르의 마음이 지금 설레이고 있는지 로테한테 이제 반해가지고 그게 나타납니다. 서로 뭐 손가락이라도 닿으면은 서로 발이라도 부딪히면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떨린다. 이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이 베르테르는 로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행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후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일세. 이 로테와 사랑에 빠진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약혼남이 있으니까. 괴테가 그걸 알고, 이 베르테르가 그걸 알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7월 30일 날 편지입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으니, 알베르트는 그 로테의 약혼남이죠.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네. 비록 그가 기품 있고 훌륭한 인물일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를 앞선다고 해도 그토록 완벽한 로테를 소유한 그를 면전에 두고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렵네. 소유라. 아무튼 비렐름,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왔다네. 알베르트가 돌아오니까 이제 괴테는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돌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 건가? 이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괴테는 참 이 욕심을 너무 내지는 않았어요. 로테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은 하지만은 약혼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으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겁니다. 거리를 두려고 이 사랑의 격정을 이성으로 통제를 하려고 무진애를 썼었습니다. 7월 26일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를 너무 자주 만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과연 그 결심을 무슨 수로 지킬지. 나는 매일 유혹에 굴복하고는 내일만큼은 집에 머물겠노라고 엄숙히 맹세하곤 하네. 그랬다가 그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는 어느새 그녀 곁에 가 있는 걸세.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 아주 정말 애틋하게 짝사랑해 본 분은 이런 거 좀 느낌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 그 여자가 또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그 절제하려는 무진 애를 쓰는 거 이거예요. 안 가려고 마음은 먹는데 어느 날 보면 또 거기 가 있고 참 이게 불쌍한 정말 가여운 베르테르죠. 그래서 베르테르는 로테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만은 자기가 소유하겠다, 차지하겠다, 또는 육체적인 욕망 이런 거를 다 통제를 합니다. 베르테르가 참 애를 많이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격정은 있지만은 이성의 질서라는 게 있죠.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성의 질서가 있고 도덕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베르테르는 거기에 따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르테르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거 나옵니다. 또 어떤 편지 보면은 그녀의 목덜미를 끌어안으려 한 적이 수백 번도 더 된다네. 그토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도 움켜잡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네. 끌어안고 싶은데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랑. 이게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에 어떤 편지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지금 내 심경이 더 괴롭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는 이를 악물고 처참한 내 몰골을 비웃고 있네. 이런 자괴감을 또 토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고통 속에서도 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이제 사랑은 정말 이제 애절하기만 합니다. 내가 그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가끔 이해할 수 없다네. 참 그런 마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나는 오직 그녀만을 마음속 깊이 흠모하고 그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녀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말일세. 이런 얘기도 있고요. 비렐름, 로테는 알베르트보다는 나와 결혼했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전부 들어줄 위인은 못 되네. 감수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그래, 문제야.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 좋을 대로 생각하게나 말하자면 그의 마음은 공감하는 법을 모르네. 마음에 드는 책을 함께 읽다가 내 마음과 로테의 마음이라면 하나로 합쳐질 대목에서도 그는 공감하지 못하네. 제3자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감동하여 공감의 탄성을 질러댈 때도 그는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테한테는 자기가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로테한테는 자기가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이 베르테르의 믿음입니다. 알베르트는 그거를 그만큼 공감을 로테하고 하질 못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 아내라면 태양 아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를 품에 안을 수 있을 생각을 하면 비렐름, 내 온몸에 전율을 느끼네. 로테가 자기 아내이기를 정말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랑을, 이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주저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애절한 베르테르의 사랑의 얘기들, 편지 속에 나타난 거 그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계속들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느끼시는 거 그때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거는 또 해드리고 그리고 채팅창에 또 좋은 얘기 올리시는 분이 이따가 또 그 이벤트 당첨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뭐 저는 저대로 얘기를 드리고 이 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드는 생각들, 느낌들 그런 거를 또 올려주시고 뭐 서로 쌍방향이 그러면 이제 뭐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고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사랑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베르테르는 그 18세기 유럽 사회에 당시 그 신분 질서, 여기에 그 염증을 느끼고 있던 젊은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계몽주의 영향 속에서 이성 중심의 그 사회가 구축이 돼 있었죠. 항상 이성적이어야 하는 그 질서. 그 속에서 이 개인의 개성이라는 것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통제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괴테는 사실 그때까지 이 계몽주의 영향 속에서 이성만이 강조가 됐던 근대 사회, 이 질서, 여기에서 격정,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던진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감성과 감정과 격정이 있다는 거. 바로 그거를 이성의 질서의 사회 속에 그거를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바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광을 했던 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성의 질서에 숨둘려 있었던 젊은이들이 감정, 감성, 자기들 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베르테르한테 공감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작품에 보면은요, 당시 그 신분 사회의 질서, 그것이 갖고 있는 허위에 대한 베르테르의 혐오, 불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네 인간은 동등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될 수도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알량한 존경심을 얻으려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패배가 두려워 적을 보고 숨어버리는 겁쟁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베르테르의 그 생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사회 현실, 베르테르 또는 괴테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베르테르가 이런 걸 당하는 얘기가 이 작품 속에 나옵니다. 베르테르가 어느 백작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연하게. 그런데 그 파티는 상류층의 신사숙녀들이 오는 그런 파티였어요. 거기에 이제 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좀 눈치를 줘요. 자기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누가 다가옵니다. 백작이 다가와서 저 창가로 데려가서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얘기를 들은 베르테르는 그곳을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편해했구나. 그거를 깨달고는 그 파티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는 선량한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살아야 하는 현실, 여기에 분개를 했던 겁니다. 또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또 비판을 했던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서로 눈치가 보는 뻔뻔한 인간들의 허울 좋은 비루함과 그 지리멸멸함이라니.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인간들의 출세요. 비참하고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병적인 집착. 그 신분 사회의 허위에 대한 그런 고발입니다. 베르테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운명적인 신분 관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신분 질서에 대한 그 부당함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nep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에 나오는 베르테르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겁니다. 신분 사회 속에서도 결코 속박당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베르테르는 일도 그렇게 종속돼서 하고 싶지를 않아 해요. 이 보면. 누가 이 공사로 가가지고 정부 부처에 있는 이제 공사와 함께 정부 부처에 가서 공사와 함께 그 밑에서 일을 해보라. 이런 권유를 이제 비렐름이 이제 합니다. 친구 비렐름이. 근데 베르테르가 일단은 그걸 좀 거절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열정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돈이나 명예나 그 밖에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자들은 언제나 바보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러면서 일단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르테르의 꿈은 저런 거였어요. 단지 그냥 돈하고 명예를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 이거를 정말 하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공사 밑에 가서 잠시 이제 일을 합니다만 결국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이제 됩니다. 공사와 나의 관계는 오래 갈 것 같지 않네. 비렐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일세 해가지고 비렐름 이제 탓을 합니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된 것도 모두 자네들 잘못이네.
자네들은 내게 이런 멍해를 짊어지라고 떠들어대며 어줍잖은 활동 예차로는 나를 부추겼지 않나. 활동이란 게 대체 뭔가? 감자를 심고 시내에 가서 곡식을 내다 파는 사람이 나보다 많이 활동할 걸세. 그게 아니라면 사슬에 묶여 사는 이 노예선에서 10년은 더 몸바쳐 일할 용의가 있네 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누구 밑에서 그렇게 속박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그만두고서 일자리를 그만두고서 이제 떠납니다. 자유롭게 떠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기를 베르테르는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는 베르테르한테는 당시의 그 사회 현실이라는 것이 자신을 가둬두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이제 굴레였던 겁니다. 베르테가 원했던 거는 자기 자신의 개성을 확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라는 그 인간으로서의 개성, 이런 거를 확장시키고 싶어 했었던 건데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 나그네가 돼야 됐었던 거죠.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나그네. 그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기를 베르테르는 원했던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의 그 잣대로 생각하면, 눈으로 생각하면은 나그네처럼 산다? 야, 그렇게 위험한 게 어딨냐? 그러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어른들은 떠올릴지도 모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베르테르는 젊은이입니다. 유럽의 젊은이. 젊은 시절 여러분들 어땠어요? 젊은 세대는 그런 꿈이,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꿈 같은 거, 이런 게 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자유롭게 살고 싶고 정말 자기의 어떤 개성을 살리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 욕구, 이게 너무 간절한 게 젊은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젊은이의 힘이 나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정말 사회 질서가 이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에 속박이 돼가지고 나의 살 길은 다 정해져 있구나. 나는 사회 질서가 이렇고 사회 현실이 이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남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대로 그저 그 길만 보고서 아주 그냥 모범답안처럼 그 길만 가겠다. 젊은이가 그러면은 정말 비루해지죠. 우리가 사는 게. 젊은이의 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남들이 정해준 거 말고는 그 이상의 창의적인 도전, 꿈 같은 거, 이런 걸 가져볼 수가 없는 거고, 그거 얼마나 재미없는 삶입니까? 또 사회가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가 이 활력이란 게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주눅 들어서 젊은이들이 창의적이 되지 못하고 속박당하는 노예처럼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했을 때 그 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르테르의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18세기 유럽의 젊은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얘기인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도 취업 전쟁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딴 거 뭐 그냥 한눈 팔지도 못하고 꿈이고 뭐고 희망이고 뭐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생각도 잘 못 해보고 그러고 그냥 취업 전쟁 속에서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18세기 독일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고 우리 젊은이들의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단지 그냥 베르테르가 롯데를 열렬하게 사랑을 했다가 그러다 죽은 자살한 실연의
비극 이렇게만 읽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일면만 읽는 그런 겁니다. 이게 A형 남자님, 박사님 젊은 시절에도 그랬나요? 그랬어요. 저희 때 그랬고 저도 그게 남들 못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때 막 시대적으로 굉장히 엄혹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79년, 80년, 막 유신체제 말기 또, 그 50 정권 들어서고 그런 때였는데 정치적으로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럴 때였는데 그러면서도 또 하고 싶은 게 참 제가 이제 문학을 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시나 이렇게 문학 작품들 같은 거 참 그런 거 읽고 좀 써보려고도 하고 막 그런 꿈도 있었고 아무튼 좀 그럴 때 좀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꿈들은 가능했는데 이 시대가 워낙 이제 엄혹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암울한 시기여서 그런 꿈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걸 또 못하기도 했었죠. 근데 저희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취업 전쟁 같은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좀 적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은 또 갖고 한눈은 많이 팔 수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때는 취업 안 해도 어떻게든 먹고는 산다. 그런 또 이제 생각들은 가능했었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 게 또 가능 이제 했었을 거죠. 예,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드렸고요. 이제 베르테르의 이제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로 하죠. 이제 자살. 어떻게 이제 베르테르가 자살을 이제 하게 됐는가. 그걸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베르테르한테 이 자살이라는 게 뭐였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베르테르가 이제 자살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게 로테로부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서부터였었습니다. 로테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르테르가 로테의 집을 이제 자주 이제 드나드는 그런 친한 관계가 됐다는 거 말씀 이제 드렸는데 그거를 그 약혼자인 로베르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이제 묘해요. 알베르트 같은 경우도 그 베르테르가 로테 집에 드나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좀 대범하다고 그럴까? 이를테면 남친인데 자기 약혼녀의 남친이 집에 드나드는 건데 그걸 일단은 묵인을 했어요. 근데 로베르트도 그게 마냥 좋았던 건 이제 아니죠. 나중에 알베르트 왜 자꾸 로베르트라고 그래요? 알베르트 나중에 좀 그게 점점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 로테한테 좀 뭐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드나들지 말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로테가 먼저 결심을 합니다. 베르테르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 그 약혼자한테 미안하잖아요. 생각하면. 이래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르테르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베르테르한테 너무 상처를 줄까봐 그게 또 가엾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테도 베르테르를 좋아는 했어요. 그런 걱정까지 이제 하는 거 이제 보면은 자기의 이제 그런 얘기가 베르테르한테 더 큰 상처가 될 거를 또 걱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베르테르는 이제 그럼 자기는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테는 그의 뜻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구태여. 그 얘기는 아니고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거다. 자기의 그 진짜 뜻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여성을 찾아봐라. 더 어울리는, 당신한테 어울리는 다른 여성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돌아와 달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자.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정의 행복이란 얘기를 해요. 우정의 행복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롯데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롯데는 우정의 행복이 가능했지만 베르테르는 우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마음이 그 이상으로 처만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르테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살을 결심합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베르테르는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인한테 얘기를 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부를 때까지는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편지를 씁니다. 롯데한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유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롯데. 나는 죽으려 합니다. 이런 말로 그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당신은 내 마지막 위안거리로 쓰라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수천 가지 계책이 마음속에서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단 하나의 생각이 끝까지 살아남아 내 마음을 쟁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롯데한테 이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이 절절한 얘기 한번 잘 보세요. 바로 죽으리라는 생각이 나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조용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생각은 확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 내가 이젠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치겠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요, 롯데. 내가 왜 그걸 숨기겠습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절절합니다. 우리 셋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세 명이 있으니까 결국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써놓고 유서와도 같은 이 편지를 써놓고 베르테르는 다시 롯데를 찾아갑니다. 롯데 집에 갔습니다. 롯데가 깜짝 놀랐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왔잖아요, 베르테르가. 롯데는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그럽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고 베르테르를 탓합니다. 그런데 베르테르는 롯데를 그냥 끌어안고 키스를 해버립니다. 베르테르는 이제 죽기로 마음을 먹고 롯데를 팍 그냥 껴안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롯데는 어떻게 했어요? 롯데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롯데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와가지고 껴안고 키스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롯데가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다. 이제 나를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롯데가 베르테르한테 이별 통첩을 합니다. 베르테르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마지막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편지를 계속 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요, 롯데.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시는 앞에서 당신을 껴안고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머물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죽는데 하느님이 보시는 앞에서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머물겠다. 영원히 당신은 나의 거다. 죽어서도 당신은 나의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써놓고서 이제 자살 실행에 들어갑니다. 하인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권총을 좀 빌려오라고. 베르테르가 알베르트한테 가라고 그래요. 알베르트가 권총을 갖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알베르트한테 가서 권총을 빌려와라. 여행 갈 때 필요하니까 빌려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인이 알베르트한테 가니까 알베르트가 총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미 그걸 로테도 같이 알았거든요. 집에서 총을 빌려주는 거를 로테는 직감을 했어요. 베르테르가 저거로 자살할 것 같다는 그 직감을 로테는 했습니다. 그래서 로테는 안절부절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총으로 베르테르는 결국 목숨을 끊습니다. 그 다음날 하인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베르테르가 책상에 앉은 채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피가 의자 등받이에 이제 묻어 있었던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의자 주위에서 몸부림친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베르테르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괴테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괴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테가 슬퍼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쓰지를 않고 알베르트가 경악했다거나 로테가 비통해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오히려 더 와닿아요. 로테가 그냥 슬퍼서 꺼이꺼이 울었다 이거보다 그 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역으로 알베르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놀랐는지 또 로테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오히려 더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늙은 행정관과 마지막 문장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늙은 행정관과 그의 아들들이 시신을 따라갔지만 알베르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로테의 생명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운구를 맡았으며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좀 담겨 있는 마지막 문장들입니다. 마지막 장례 때 알베르트는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로테의 생명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혼자 놔뒀다가는 로테도 따라서 자살할지 모른다 하는 거. 이 걱정 때문에 여기를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로테가 혼자 놔뒀다가는 자살을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슬픔이 깊었다. 이거를 표현을 한 얘기가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운구를 맡았으며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괴테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일꾼들이 운구를 맡았다는 거를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대비를 시킨 겁니다. 뭐냐 하면 성직자들은 괴테의 자살을, 베르테르의 자살을 철저하게 외면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외면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당시 교회는 이 자살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르테르의 죽음을 외면을 했던 거고,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 사람을 사랑했던 베르테르였기 때문에 역시 그의 자살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괴테는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르테르가 이 작품 속에서 당시 그 귀족 사회 그리고 이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그 항의, 항변, 불신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18세기 그 유럽 사회는 저런 사회였습니다.
이 근대 자본주의로 이제 넘어가는데 여전히 그 봉건적인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는 달리 이게 뭐 혁명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이 근대 사회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 귀족들의 질서라든가 귀족 사회의 질서, 이 고위 성직자들의 어떤 허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죠.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자살을 받아들이질 않죠. 예. 그런데 괴테는 그러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항의 비슷한 거를 좀 하고 있는 게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좀 읽혀집니다. 이 불쌍한 베르테르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운구의 길에 성직자가 없었다는 거,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굳이 이제 집어넣은 거, 이거를 대단히 좀 강조한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괴테도 그렇고 이 작품에 나오는 이 베르테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귀족 사회에,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의 어떤 허위 같은 거, 이런 거에 관한 이제 불신, 이런 거를 이제 드러냈던 거죠. 이 베르테르는 시민계층이에요. 시민계급. 그 근대 사회에 이제 출현을 한 시민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입니다. 베르테르는. 그러니까 시민계층의 시선에서 봤을 때 당시의 사회 질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르테르가 과연 자살을 하는 것이 온당했던 거냐? 도대체 거기서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대단히 논쟁적인 겁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직자들은 외면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약혼자가 있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당시 그 성직자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베르테르가 자살을 했다는 거는 자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의 도덕 질서, 그리고 이성 중심의 사회, 그 앞에서 자신의 격정, 자신의 자유롭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결국은 무릎을 꿇는 것, 패배를 하는 것,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 결국은 그 질서 앞에 승복을 해야 되고 이성의 통제에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자살인 겁니다. 베르테르의 자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질서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갖는 것이 베르테르의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복종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복종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복종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은 굳이 자살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을 겁니다. 베르테르는 새로운 삶의 길, 정말 로테로부터 실현을 당했어도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아마 그런 길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베르테르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감히 자살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 맞습니다. 채팅창에 얘기하신 것처럼 항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질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회에 대한 항의, 불복종의 의미, 이런 게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한편으로는 복종이고 패배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복종인, 이런 두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베르테르의 자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르테르의 이 죽음은 비극이죠. 그 젊은이의 그 시대 속에서의 그 고뇌,
고통, 이거를 걸머진 비극적인 결말이죠. 근데 이게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18세기 유럽 사회의 그 시대의 비극이었던 거죠.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격정적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그거를 허락할 수 없는 억압하는 사회 질서 앞에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젊은 삶, 또 사랑에 빠질수록 파멸해서 갈 수밖에 없던 경건한 사회 속에서의 그 삶, 거기서 결국 베르테르의 이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던 게 되겠죠. 여기서 이 자살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이제 드러납니다. 베르테르하고 알베르트가 이 자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이 자살을 결심하기 이전에 이 알베르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자살에 관한 논쟁을 벌입니다. 알베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르테르한테. 알베르트는 이 자살을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의지의 박약이다. 자살은. 비판을 합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막 얘기한 자살 행위를 당신은 위대한 행동에 견주려나 본데 그것은 결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도 자살은 의지 박약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더 쉬울 테니까요. 알베르트는 자살을 이렇게 베르테르 앞에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은 베르테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비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견뎌낼 수 없는 고통 앞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베르테르의 이제 생각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견뎌내던 기쁨, 슬픔, 고통 같은 감정들은 어떤 한계를 넘는 순간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강하다든가 약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한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자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악성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니까요. 베르테르는 자살은 할 수 있는 거다. 알베르트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자살을 보는 정말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 베르테르는 자살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택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알베르트의 생각 편입니까? 아니면은 베르테르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격정 속에서 고뇌할 때, 견뎌내지 못했을 때 자살을 하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겁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 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기 이제 전에 무덤이 아니면 이 비참함을 끝낼 방법이 없을 것 같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르테르는 자살을 통해 가지고 글쎄 자신의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건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견뎌낼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고뇌 이 속에서 베르테르는 자살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려는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과연 그 방식이 이제 온당한 것이었는가? 이 의문은 또한 충분히 남습니다.
단지 복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르테르가 그토록 그 당시 그런 사회의 질서, 여기에 항의를 하고 불복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살이었다고 한다면은, 자살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규율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했던 것 아니었겠는가 하는 얘기를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살하면은 죽잖아요. 죽으면은 끝인 거거든요. 죽으면은 끝이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자살하면 죽으니까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항의의 의미라고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더 적극적인 항의. 그 규율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규율이, 그 사회의 질서와 규율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를 규율에 맞서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랬어야 될 텐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되겠죠. 과연 자살이라는 것이 고통과 고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지막 그 선택에 있어서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지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자살이라는 방법이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 방법으로서는 맞지를 않다는 거고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단지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에 그칠 뿐이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그 베르테르의 그 슬픔에 대한 당시 그 유럽 젊은이들의 많은 공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베르테르의 죽음이 끝까지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서 찾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가 가졌던 고통이나 고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시 유럽의 그 젊은이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그 베르테르 이제 효과가 나오고 막 이제 그런 현상까지 이제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베르테르의 죽음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것이 더 보편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저런 거는 좀 유의를 하면서 뭐 받아들이실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당시 그 유럽 사회 속에서의 그 젊음의 어떤 고뇌라든가 고통, 그 속에서 그 베르테르의 그 같은 이제 선택, 그것에 대한 이해, 공감, 이것과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서 강조를 이제 드렸던 거는, 역시 그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그 방법이 갖는 이제 문제 같은 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규율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삶을 위해 가지고 그런 규율이나 질서를 살아서 변화시키는, 살아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18세기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 취업 전쟁이 이제 어렵고 막 여러 가지가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정말 살아가지고 자신이 그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중요성,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젊은 베르테르의 이제 슬픔, 예, 전체적인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이제 세 덩어리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하나는 그 베르테르의 이제 절절한 사랑의 얘기, 이거를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 남녀간의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그 유럽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젊음의 어떤 고뇌에 관한 얘기다 하는 거. 그리고 베르테르의 이제 마지막 선택에 관한 어떤 그 질문 같은 거, 이런 거로 이제 얘기를 이제 쭉 드려봤습니다. 참 여기까지 일단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채팅창에 읍동네 야구단님, 더운 불금을 잔잔하게 재워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의견, 예, 말씀 주셨고, 예, 제가 이제 채팅창에 좀 눈을 돌릴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뭐 의견이나 뭐 또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지금 뭐 그냥 몰아서 뭐 해주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뭐 인사말 남겨주시고, 뭐 그러셨는데, A형 남자님은 베르테르가, 잠깐만요. 거기 멈춰요. 베르테르가 인간은 동등하지도 않거니와라고 하는 건 신분사회를 인정한 거 아니냐고요. 그 신분사회를, 그 양측면이 있는 거죠. 신분사회를 참 혐오했어요. 그 신분질서를. 특히 그 귀족사회의 그런 어떤 호위 같은 거, 참 그걸 거부를 했는데, 하지만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싫지만은 거기에 승복하고, 그 질서에 또 무릎을 패배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까, 하고, 케빈님,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와 너무 다르네요. 이 강의로 읽으니까. 맞아요. 고등학생 때 읽었을 때랑 다릅니다. 저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졌거든요. 옛날에 읽었을 때는 그 로테하고 베르테르의 사랑의 얘기 이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당시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젊음의 그 고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또 은목사님, 생사의 주도권이 신에게 있다는 전제로 보면 자살은 죄가 되지만 인간에게 생사의 주도권이 있다면 자살은 또 다른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락사 같이요. 예. 이 자살을 어떻게 볼 건가가 오랜 또 논쟁 사예요. 철학적인. 그래서 그 중세 같은 경우는 이 자살이라는 걸 용납을 안 했어요. 중세 사회 같은 경우는 누가 자살을 하면은 자살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가족까지도 다 그냥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가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이 자살이라는 거는 엄하게 다스려가지고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오늘날도 이제 그렇지만은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자살을 병리적으로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병리 현상으로 또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있죠. 그러니까 자살을 이제 그 치유의 대상, 치료의 대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제 치유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근대 사회에 들어서 이제 그런 거에 눈을 또 돌리기도 했고 옛날에는 중세 사회에는 무조건 아주 자살은 엄단을 했습니다. 진짜 그 일가족까지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린님, 예,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셨다고, 예, 감사하고요. 파잉디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르테르는 배가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네. 생계형 자살도 아니고, 이, 뭐, 영혼의 자유가 좌절되니까 자살한 거,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또 입장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뭐 있겠죠. 영혼의 좌절, 영혼의 패배 속에서 자살할 수 있는 영혼도 있겠고, 근데 그게 배부른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또 가능하죠. 예, 예, 예. 다 우리가 자유로운 해석이 뭐 이제 가능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얘기 이제 들었고요. 어, 오늘 제가 젊은 베르텔의 슬픔 이제 했고요. 다음 달에도 이제 8월 들어가서 더운 8월이지만은 그때도 제가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오늘 같은 방식으로 혼자서 좀 책을 이렇게 책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보려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응도 좀 보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좋은 고전들, 주로 이 문학 고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좀 좋은 고전들, 제가 좋아하는 책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이 아프리카 TV에서 좀 이런 좋은 책 방송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좀 열렬한 반응이 있어야 이게 좀 이게 오래 갈 텐데 이거 좀 이제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다음번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책이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시청자들만 계속 좀 관심들을 가지시면은 예를 들면은 뭐 파리의 그 노트르담 뭐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뭐 작품이라든가 뭐 까미의 뭐 이방인이라든가 뭐 등등 자간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말 뭐 노신의 뭐 작품들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뭐 할 수가 있겠고 뭐 아무튼 이렇게 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고전들은 뭐 엄청나게 뭐 이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아무튼 좀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심이나 그런 것도 좀 봐가면서 좀 판단을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사실은 이런 그 좋은 책에 대한 관심 갖는 분들은 이제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떤 뭐 독서 모임 뭐 좀 해볼까요? 얘기 꺼내면은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걸 참 만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이런 책 방송 있는 거하고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고전 철학책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으면 좋죠. 조금은 너무 어렵지 않고 좀 대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 철학 고전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이라든가 뭐 니체의 뭐 자라투스트라는 뭐 이렇게 말했다라든가 뭐 그런 좀 많이 관심 갖는 그런 뭐 철학 고전들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다룰 수가 있고 뭐 이제 뭐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 위한 이런 방송 너무 좋다고 그러시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 주세요. 오늘 그 이벤트 처음에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세 분을 선정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선정하나? 갑자기? 가만 있자. 세 분한테 무료 아프리카 TV에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41번부터 50번까지 10권. 제가 다 부럽네, 그냥. 10권이면 한 10만 원가량의 책인데. 장재동님은, 잠깐만요. 내용이 정말 좋았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신다니 아쉽네요,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또 시청자들이 모이질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사실 매주 하면은 훨씬 시청자가 늘어날 텐데 고정 요일 정해가지고 근데 또 그렇게까지 하긴 저도 너무 힘들고 한 격주 정도만 돼도 좀 괜찮긴 할 텐데 여기 만홍 사이드님 일주일에 한 번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매주 열렬하게 시청하실 거예요? 매주 하면은 매주 그냥 시청자들이 들끓고 열광하고 그래야 매주 할 맛이 나죠. 이게 매주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게 참 고민거리예요. 이게 오늘 가입해서 지우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냅두려고요. 인문학 방송 때문에 놔두려고 그러신다고 지우려고 하다가 아프리카 TV 앱을 지우려다가 참
안 지우기로 했나 보네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들판의 지다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비슷할 것 같다고. 냉정한 판단이시다. 그렇죠? 이런 방송을 1000명 넘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A형 남자님. 지아님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본 기분이라고. 예,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요 끝나고 다시 보기. 예, 번호기님은 저 때문에 별풍선 구입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에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보실 분은 그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다시 보기로 뭐 시청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앱 지우면은 케빈님이 운다고 그러시네. 가만히 있자. 그 세 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퀴즈를 내면 어떻겠냐고요? 퀴즈를 내 가지고 세 분을 선정할까요? 그러면 진짜 그게 좀 합리적이겠네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제일 먼저 올리시는 분 세 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자, 예, 퀴즈 냅니다. 제일 먼저 신속하게 답 올리시는 분 세 분한테 돌아갑니다. 10권의 책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편지라고 그랬죠. 베르테르가 자신의 친구한테 보낸 편지들이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베르테르가 보낸 편지를 받은 이 친구는 과연 누굴까요? 친구의 이름.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거로 한 명 끝. 한 명 끝. 이거 생각해보니까 같은 거로 세 명 하면 안 되겠어요. 따라서 그냥 올리면 되니까. 예, 일단 드레이버님 선정되셨습니다. 드레이버님. 일단 한 분 정했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드레이버님. 예, 일단 그 다음 진행하면 되죠? 생각해보니까 같은 이름 따라하면 되니까 그거는 안 되겠어요. 예, 쪽지로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 쪽지로 제 방송국, 유창선 방송국에 쪽지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그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퀴즈입니다. 로테 그 약혼자의 이름이 뭘까요? 로테 약혼자의 이름, 삼각관계. 예, 읍동네 야구단님 되셨습니다. 제일 빨랐죠? 예, 알베르토. 알베르트인데 인정해야죠. 저 정도면 95% 맞춘 거니까. 예? 알베르트인데 알베르토. 예, 맞은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95%. 야, 읍동네 야구단님 빠르네. 읍동네 야구단님 전에도 이거 상품 타신 것 같은데 완전히 열렬 고정 애청자 되다 보니까 이거 자주 타시는 것 같은데. A형 남자님은 알베르트라고 했는데 억울하다는 항의인가. 저 A형 남자님이 혹시 이거 소송 거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어. 알베르토보다 알베르트가 더 정확한데 이러면 되냐고 또 소송 걸면 복잡해지는데 법원도 아마 알베르토까지는 봐줄 거예요. 소송 거셔도. 예. 자, 그러면 한 분을 더 선정을 해야겠네요. 한 분을 더 선정을 해야겠는데 무슨 퀴즈를 낼까요? 무슨 퀴즈를 낼까요? 예, 이것도 또 이름입니다. 이거는
예, 예, 읍동네 야구단님. 읍동네 야구단님. 아, 지금 막, 어유, 막 서로 양보를 하려고 막 그래. 읍동네 야구단님은 그분을 들이시자고 A형 남자님을 들이시자고 막 먼저 솔선해서 그러시고 A형 남자님은 아닙니다라고 그러고 이러시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죠? 읍동네 야구단님이 솔선해서 양보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또 느닷없이 끼어들으셔가지고 누구예요? 만옥링 사이드님은 그냥 저를 주세요 하고 끼어들. 하나님, 아니, 읍동네님, 읍동네님으로 그냥 드릴게요. 이거 발표를 정식으로 땅땅땅 했으니까 그게 낫겠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또 공식적으로 땅땅땅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또 얘기가 번복되는 건 설레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읍동네 야구단님으로. 예, 예. 또 이게 번복하고 그러면 설레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드립니다. 역시 이제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괴테의 자전적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괴테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괴테의 그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괴테의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아직 질문도 안 나갔는데 뭐 이름 올라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 국박장관님이 벌써부터 이름을 올리셨어요. 질문 나가기도 전에. 예, 질문을 예상하고 올리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 후에도 다른 분이 올린 분이 없었어요. 국박장관님이 계속 제일 먼저 올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박장관님이 이번 세 번째 당첨자가 됐습니다. 빠르시네. 질문 나오기도 전에 벌써 딱 알아차리고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장관 임명 동의안 부결시키자고. 역시 지금 오늘 그 선정된 세 분 모두 쪽지로 유창선 방송국에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번호 이거 남겨주시면은 책 10권씩 드립니다. 진짜 저도 부러워요. 저는 누가 진짜 책 이런 그 세계문학전집 10권 선물 주는 사람 없나? 진짜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이고 그러니까 오늘 선정된 실시간 참여 세 분 드리는 거고요. 이미 그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한 2분 또 드리고 그러니까 전부 5분한테 선물이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끝내기 전에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책까지 세계문학전집 10권까지 주는데 저는 한 1000명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동시 시청자가 한 1000명은 와서 시청하는 게 상식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좋은 책 얘기 읽지 않았어도 방송으로 전해 듣고 그 리뷰까지 다 듣고 거기에다가 이 당첨 확률이 엄청 높잖아요. 책 선물까지 이렇게 주는데 야, 이거 진짜 1000명이 와도 모자란 방송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선물 이렇게 주는 거 알면은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 제가 진짜 BJ가 아니라 시청자 입장이면은 뭐 책 10권 준다고 하면 가서 실시간 시청하고서 저거 퀴즈 당연히 참여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다 오늘 그 선정되신 분들 다시 그 축하드리고요. 예, 다음 달에 또 여러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로 하고 다음 달에 어느 책 할지는 제가 또 잘 좀 이제 골라가지고 또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좋은 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꼭 와주세요. 아프리카 TV 통해서
공지 나가고 또 알림도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제 SNS 통해서도 또 홍보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달에 또 꼭들 와주시고요. 다음 달에 반응이 있으면은 일단은 다음 달에 원래 거 끝나거든요. 그 10회로 예정하고 이번 그 시즌 2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다음 달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여러분들 반응 보고 다음 달에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하면 이제 더 안 해요. 더 안 하고 다음 달에 그냥 1000명 오면은 시청자 1000명 오면은 연장해서 계속 합니다. 시즌 3 갑니다. 근데 다음 달에 아무도 안 오면은 저는 이제 안 할래요. 오늘 그 만홍님은 오늘 쓰레기 보러 왔다가 우연찮게 봤습니다. 쓰레기 보러 왔다가 우연찮게 봤다는 건 뭐예요? 다음 달에 꼭 오겠다고 그러시는데 쓰레기는 뭐예요? 쓰레기라는 방송도 있어요? 아프리카 배너 보고 오셨다고 그러고 아프리카 배너 보고 오셨다고 그러고 예, 다음 달에 꼭 들어오겠다고 그러셨으니까 1000명 올 거라고 케빈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 달 언제 하냐고요? 다음 달도 지금 금요일로 예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 날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캘린더에 입력해 놓으세요. 폰에다가 그 입력해 놓으세요. 일단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은 다음 달 8월 18일 날 밤 9시입니다. 현재 예정이. 스튜디오 예정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달 18일 날 금요일 밤 9시에 다음 달에 합니다. 다음 달에 오늘보다 더 좋은 책으로 합니다. 그때 하고 그래요. 특별한 일 없으면 변동 안 할 테니까요. 다음 달 동안 즐겨찾기 하시면 돼요. 즐겨찾기. 근데 제가 또 일요일은 시사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시사방송 하고 있으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시면은 일요일은 시사방송 일연히 하시고, 아무튼 이 책방송, 인문학 방송은 다음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뒤에 거 벽지냐고요? 뒤에 거 분위기가 다르죠? 벽지예요, 벽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예,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 밤에는 시사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은 인문학 방송을 이렇게 또 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들, 예, 다음 달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